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오늘의 키워드는 저겁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제가 내용의 키워드는 NGS입니다. Next Generation Sequencer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시퀀서로 해서 이제 유전자 정보를 읽어내는 거. DNA 서열 아시죠? ATGC 그거 쭉 있는 거를 읽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GS를 사용한 생명과학 연구 쪽이나 아니면 산업 쪽, 그 다음에 정밀의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병원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내용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사람 어디서 나온 사람이야? 일 테니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저는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에 있고요. 이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전 세계 50개국에 7만 명 정도, 한국에도 저희가 지금 750명이 넘습니다. 있는 회사고요. R&D가 기술 개발 투자잖아요. 투자가 1조가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생명과학 계통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회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포브스라고 잡지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검색해봐도 나올 텐데, 포브스에서 글로벌 컴퍼니 2000s를 하게 되면은 매년 글로벌 컴퍼니 2000위 순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222위입니다. 작년에 240, 그 전에 251이었고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은 위에 저런 회사들, 그 다음에 밑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연구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엔 또 기업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어떤 회사들이 있고 전 세계에는 어떤 회사들이 큰 회사인지 랭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도는 또 봐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는 회사가 별로 없어서 현대자동차나 맥도날드, 현대자동차나 맥도날드, 그 다음에 나이키보다 조금 더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 그래서 글로벌 2000 보시면은 이왕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 그렇게 많이 보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세계 1위, 2위, 3위, 4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하고 순이익하고 자산하고 시장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회사가 덩치가 크면서 순이익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상위 랭킹에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1위가 ICBC예요. 뭔지 모르겠죠. 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JP몰건이고 차이나뱅크고 중국의 농업은행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애플이 6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국은행들이죠. 그 다음에 쉘 있는 거고 엑스모빌의 AT&T. 자, 삼성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도요타 자동차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순위를 볼 수 있고 보시면은 굉장히 은행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제조업 쪽이 상위 랭킹에 오는구나.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많네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회사들만 좀 쭉 추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2위라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13위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79위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KB은행, 신한은행, SK홀딩스, 포스코, 삼성생명 같은 게 쭉 밑에 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국가별로 따져보잖아요. 미국이 1위입니다. 당연히 575위. 원래는 2000이 있으면 2000개 전부 다 미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575개, 중국이 309개, 그 다음이 일본이고요. 223개,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81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는 한국입니다. 62개. 믿겨지지 않겠지만 사실은 글로벌 컴퍼니 랭킹으로 따라서 국가별로 랭킹 매겼을 때 5위가 한국입니다. 네, 한국 다음이 프랑스, 인도, 캐나다, 독일이에요. 물론 뭐 회사가 많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저 회사들이 또 순위가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냐 낮은 순위가 많이 있는 거냐에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그냥 골고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 그 회사나 그런 데에서 세계적으로 해서 절대 뭐가 숫자가 적거나 회사들이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회사들 입장에서 봐서는 경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회사들이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작년에도 5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는 일단 많아졌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그다음에 저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좀 난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라고 해서 뭐 더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울까요?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회사 수 분포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중국입니다. 원래는 압도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계속 바뀐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저렇게까지 올라오더니 지금은 세계 2위가 된 겁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인 거죠. 네, 저런 것도 그냥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썸오피션은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시면은 한국어는 없습니다만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검색하다 우연히 찾은 건데 여기 불을 하나 더 끌 수 있나요?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안 보이는 건가? 자, 연구 장비가 노벨 과학상 수상에 미친 영향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 그냥 연구 장비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는 너무 어떤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회사 매출액 순이에요. 연구 장비 매출액 순위 보시는데 보면은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이 1위고요. 2위에 다나호라든가 시마지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계통 쪽에서의 장비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제일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름 들어본 적 없으시겠지만 네. 저도 몰랐어요. 이 회사 이름. 자, 2010년 노벨상은 어디에 주어졌었냐면은 크라이오 전자현미경 기술에 주어졌습니다. 전자현미경 기술이에요. 전자현미경으로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밝혀냈다라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걸 밝혀냈다가 아니라 전자현미경 기술 쪽에 노벨상이 주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상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 같은 거 밝히려고 하면은 10년씩 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버리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회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상이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을 사고 싶으면은 썸오피셜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FEI라는 회사가 여기에 가장 큰 회사이고요. 지금은 썸오피셜로 그냥 아예 이름이 바뀌어버렸지만 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과학동화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키스트의 도핑 컨트롤 센터가 새로 생겼다기로 할까 도핑 컨트롤 센터에 최신 장비들이 쫙 깔리면서 이 올림픽의 도핑 검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과학동화에서도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진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썸오피셜이라고 써져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크레마토그래피 장비라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것도 썸오피셜에서 장비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아예 그냥 마약 같은 거 검색할 때도 공항에서 시카고 공항이라든가 디트로이트 공항인데 공항에서 어떤 가루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이 장비에서 여기 막대기가 있는데 꾹 찍어보면 됩니다. 그게 설탕인지 밀가루인지 마약인지 한 번에 알아냅니다. 뭐 화학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제미나이 어널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썸오피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이라든가 세관 국경경비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미세먼지. 가끔씩 뉴스 나오죠. 자, 이제는 뉴스 나올 때 거기에 어떤 장비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요 빨간색 마크가 보일 겁니다. 네,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거 측정하는 것도 물론 다른 회사 것도 있겠지만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자생물학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에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본다라는 거는 일단은 스케일로 따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바이오마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자면은 유전자를 하나 볼 건지 10개를 볼 건지 100개를 볼 건지 아니면은 인간의 모든 유전자는 다 합쳐서 2만 개가 좀 넘습니다. 2만 개 전체를 볼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은 수의 유전자를 보는 거라면은 생거 시퀀서라든가 생거 시퀀서를 사용한 생거 시퀀싱 아니면은 리얼타임 PCR, qPCR 같은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시퀀싱을 하거나 우리가 지노타이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규모의 적은 수의 유전 정보를 분석할 때는 이런 기술들을 쓰게 되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중간 규모 정도,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쪽 NGS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시퀀서는, 성업피셔의 차세대 시퀀서는 아이언 트렌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어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이제 광범위하게 지노타이핑을 할 때 이 마이크로어레이는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 어피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유명했었고요. 지금은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게 전부 다 성업피셔 사이언티픽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분자생물학과 관련돼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기법, 뭐 요즘은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데에서 성업피셔 사이언티픽의 기술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퀀서, DNA서를 읽는 거를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할까? 자동화된 장비가 처음으로 나온 게 이거였던 겁니다. ABI 310이라고 해서 1995년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시기인 것 같은데, 네, 1995년에 최초의 시퀀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점차로 자동화되고, 이 자동화된 장비들이 나오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자동화 장비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인간의 전체 유전 정보를 한번 30억 개 되는 염기쌍을 다 읽어보는 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0년 넘게 걸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소들 다 합쳐가지고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퀀서들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2003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다 완료가 됐고 이렇게 장비들이 쭉 다 사용된 겁니다. 저게 다 ABI의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의 시퀀서들이 한 거고 저게 그러니까 시퀀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퀀스가 어떻게 생겼나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730, 3500이라고 있고요. 이 두 장비는 다 나온 지 꽤 됐습니다만은 현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거 시퀀서라고도 부르고요. 왜냐하면은 노벨상을 2번 받았던 프레드릭 생거 박사가 고안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기 때문에 생거 시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필러리 시퀀서라고 합니다. 원래는 겔에서 전기 용동을 쭉 진행시키면서 읽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캐필러리, 모세혈관이죠. 가늘은 관에 DNA를 조각들을 통과시키면서 읽는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것들이 가는 선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다 캐필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DNA 시료들을, 샘플들을 저 가늘은 관에 통과시키면서 짧은 애들은 좀 더 빨리 통과하고 긴 애들은 느리느리 통과하는 그 시간차 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DNA 서열을 하나씩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필러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해서 각각의 DNA 샘플들을 통과시키면서 그거를 또 이제 CCD라는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해서 읽어내는 거죠. 그럼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GC 각각이 서로 다른 색깔의 형광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또 아예 이런 식으로 식스튜디오라는 새로운 장비가 나와가지고 이 장비에서 캐필러리 시퀀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캐필러리 시퀀서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으세요. 이거 아직. 실물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뚜껑을 열고 이 카트 찌르면 딱 끼우면 돼요. 실험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동화된 장비로 시퀀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거 시퀀서가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화제가 될 수 있는 것들 하나는 휴먼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신원을 식별하는 거. 그래서 범죄 수사학이나 아니면은 여러 재난이나 그런 데에서 그 사망자 신원 식별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기술이 이 DNA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 10월 뉴스 같은 것도 나온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패밀리얼 서치라고 하는데 DNA 분석으로 33년 동안 미해결이었던 사건이 해결됐다는 거고요. 자, 이제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은 사건 현장에서 DNA가 발견이 됐어요. 용의자를 못 찾았어요. 범인은 잘 숨었습니다. 거의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자기 DNA 정보는 경찰에 넘어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잡힙니다. 이제는. 어떻게 잡히냐면은
요즘 미국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많이 해요. 상업적으로. 자기의 선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유전자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DTC, 23andMe처럼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해가지고는 자기는 어떤 유전적인 특징을 갖고 있나 그런 걸 하는데 자, 그런 정보가 데이터베이스가 다 쌓이잖아요. 그럼 경찰과 협력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나왔던 DNA하고 제일 비슷한 거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몇 촌 이내에 범인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사촌이나 조카가 유전자 검사한 거를 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범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잡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패밀리얼 서치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범인이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33년 전 미해결이니까 33년 전에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다 추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범인을 찾아냈는데 찾아내고 봤더니 범인은 벌써 사망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을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시체의 DNA를 가지고 검사해서 범인이라는 거를 100% 범인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겁니다. 범죄자를 확실하게 확인하고도 싶고 그 다음에 그때 33년 전에 피해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거 시퀀서라든가 아니면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이런 PCR 장비 같은 게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올해 초 기사 보면은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매직박스라는 DNA 분석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그냥 DNA 분석을 해버립니다. 여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안에서 면봉을 꺼냅니다. 면봉 같은 걸 꺼내가지고 그거를 입에다 안에다 이렇게 쓱쓱 긁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기계에다 딱 넣으면은 90분 만에 분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의자인지 아닌지가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국립수사연구소 FBI에 보내가지고 2주 뒤에 무슨 검사 결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그냥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경찰차에서 한다고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데 코오롱의 생명과학의 인보사 셀라인이 문제였죠. 세포주가. 원래 말했던 세포주하고 다른 세포주가 사용된 겁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폐암 샘플이라고 세포주로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장암 세포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럼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STR 검사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TR 검사하는 것도 생거 시퀀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STR 검사를 하기 위한 이런 키트가 아예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말하는 키트는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약 세트를 아예 다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키트만 사면은 거기 안에 있는 시약들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결과까지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STR 분석용 키트라는 게 아예 제품으로 아예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안 했던 거예요.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게을리했던 거죠. 설마 하고는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 초에 2019년 3월 뉴스입니다. UN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이라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몇십 킬로에 걸친 강에서 물고기들이 저런 식으로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집단 폐사해가지고 이게 강이 오염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문제였기 때문에 유럽과 중동 지역의 과학자들이 다 분석해가지고 아예 UN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또 큰 문제였던 건데 보시면은 이제 요르단의 과학자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크스트라는 생거 시퀀서 사용해가지고 이게 알고 봤더니 물이 오염된 게 아니라 그 코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어떤 물고기의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이라크에서 지금까지 그 바이러스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죽은 거다. 이거는 사람한테는 무해한 바이러스다라는 게 밝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생거 시퀀서가 DNA 분석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뱅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뱅크를 할 때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기술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인구 집단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 뭐 영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일본, 핀란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 집단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미 진행이 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 있는 곳은 여기서 천안 아산역에 가서 SRT를 타면은 30분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서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에서 여기 보시면은 수서역 여기 빌딩 여기에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긴 빌딩에 10층과 11층과 1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연구실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연구라든가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미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을 좀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는 고객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는 고객들이 있는 겁니다. 과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회사가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제공한다는 게 이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곳들과 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는 보시면은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든가 화학 그런 쪽도 많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서머피셔에서의 구인은 브릭에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데는 저기입니다. jobs 해서 summerfisher.com에 가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 자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뽑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걸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녀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 회사는 아직은 좀 경력직 위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이상. 왜냐하면은 장비나 그런 것들이 테크놀로지가 좀 너무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업팀이 됐던 마케팅이 됐건 뭘 하는 사람이 됐건 간에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냥 카탈로그를 드리고 상품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장비는 이 새로 나온 기술은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거를 기존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교수님들한테. 연구원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난리지를 좀 갖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쪽에 석사 정도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좀 비슷한 데를 다녀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고요. 대졸자를 직접 뽑는 거는 좀 아직은 좀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전에는 더 심했어요. 전에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만 계속 뽑다가 처음에 제가 8년 전에 회사 들어갔을 때는 2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장을 한 거예요.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한 거고 점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중이긴 합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고 그러긴 한데 아직은 좀 대졸자보다는 조금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회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죠. 네, 잘하면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다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도 굉장히 간단하게만 저희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회사 들어갔을 때는 모든 메일이 영어였어요. 한국어는 쓰는 일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메일 주고받는 같은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싱가포르에 있거나 대만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점점 한국 조직이 커지면서 한국어로 다 바뀝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한국어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네, 그래서 외국 스텝이 끼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어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닙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저는 학부는 한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구대가 지금 왔는데 당구대라서 되는 건 아닌데 자 당국대 미생물학과 거기 졸업한 사람이에요. 학부를.
그런데 저는 석사하고 박사를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석박사 하다가 연구원 하다 포닥하다 그러다가 국립보건연구원 거기로 이제 들어왔다가 거기서 한 4년 5년 지내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는 또 이제 끌려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계속 주장했었죠. 차라리 일본어를 시켜라. 난 영어는 못하겠다. 계속 말을 했는데 뭐 대충 통하는 것 같아. 뜻만 서로 통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뽑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점수 같은 거는 보지 않고요.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사진도 봤는데 여성분들 사진 그렇게 이상하게 찍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다 똑같아요. 머리 모양하고 옷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찍으실 필요 없어요. 왜 그게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은 그렇게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자기 평소 모습도 좋고 그냥 그렇게 찍으시면 되지 왜 다 똑같은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도 그 서류를 받으면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사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필요한 능력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각각 분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그때 마침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거기에서 딱 필요한 거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일 5가지가 있으면은 거기서는 하필 지금 3번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1번, 2번, 4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알겠어. 그리고 인터뷰해 보니까 알겠어. 그 분야 그것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알겠고 그쪽에 대해서 열정도 갖고 있고 굉장히 금방 또 많이 습득을 하겠구나. 실력이 많이 늘어날 사람이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번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이에요, 사실은. 그때 마침 그 회사에서 딱 그 기능이 필요한, 그 펑션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외국계 회사가 되면은 또 하나 있는 거는 한국계 회사를 제가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그리고 아마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찾아가지고 주도하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합니다. 옛날에 한국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은 회사원 하게 되면은 뭔가 상사가 1부터 10까지 딱 지시 내려가지고 그거 딱딱딱딱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어떤 일이 잘 되는 거 목표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네. 그러면은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도 추가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성과를 내는 사람. 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원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간 그 회사에서 아니면 그 연구소에서 필요한 뭔가 무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 하나는.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연구자로 만일 내가 계속해서 진로를 나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논문이 중요합니다. 네, 논문이 중요한 거고 어떤 과학자나 연구자는 어떤 논문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나는 연구가 정말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논문을 잘 쓸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문 잘 쓰는 방법. 연구를 이만큼 하고는 그걸 또 성과로 해가지고 논문을 낼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렇게 잘하시는 사람을 옆에서 잘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연구 쪽으로 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석사도 조금 그렇고 박사학위 정도가 있어야지 비로소 연구자라고 좀 교수님들이 좀 대등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명함에 박사라고 있는 게.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박사 따면은 비로소 이번에 면허증 땄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면허를 땄다고 해가지고 꼭 더 나은 장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근데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학위를 하고 싶으면은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대신 연구 테마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수님이 저거 하라 했으니까, 저희가 그냥 유명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로 전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5년, 10년 뒤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 연구 테마가 정말로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배사나 우리나라 연구소나 우리나라 대학에서 저게 정말로 쓸모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래서 자기는 그 연구가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셨어요. 박사도 했어요. 학위도 받았고 그 다음에 논문도 많이 내셨어요. 근데 취직은 안 되셨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네, 자기가 노력한다고 꼭 보상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DNA 서열을 읽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우리 생명체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DNA가 이렇게 쭉 이중나선 구조로 있는 거고 이 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 유전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 유전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C 유전자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DNA가 유전자라는 게 결국 설계도인 거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순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설계도를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된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 뉴스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인간의 경우라면은 30억 연기상 DNA 서열이 있는 거였죠. 그거를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있는 한 2만 개쯤 되는 유전자의 설계도를 읽는다는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2만 개의 유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단백질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세포에서든 간에 2만 개의 유전자 똑같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1, 2, 3번 유전자의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세포가 된 거였고 여기는 4번, 5번, 6번, 여기는 7번, 8번, 23번 유전자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포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설계도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은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놈이라고 하죠. 유전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유전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포들이 달라지는 거고 또 어떤 세포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명체가 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DNA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은 그 어떤 생명체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능력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유전 정보를 읽는 겁니다. 유전 정보뿐만일까요? 설계도뿐만이 아닙니다. 생화학을 여기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네, 저는 싫었습니다. 자, 생화학을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패스웨이가 복잡하고. 왜 이럴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자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실험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많은 패스웨이는 뭐냐면은 A라는 거에서 B라는 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실험실이었으면 그거를 지지고 볶고 산을 들이붓고 어떤 식으로 과격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체 내에서는 과격한 화학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온화한 실험들을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패스웨이가 복잡해진 거죠. 원래였으면 좀 더 덜 복잡해질 텐데.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패스웨이가 진행이 될 때 그거를 촉매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생명체에서는 효소죠. 엔자임. 그리고 엔자임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전 정보를 봐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일 그게 몸의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을 보는 거였으면은 설계도에 해당되는 거를 봤을 테고 엔자임이라는 프로테인의 단백질에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봤던 거라면은 어떤 생명체의 이런 살아있는 기능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DNA 유전 정보를 본다는 게 단순히 설계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화학 반응의 핵심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NA 서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절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DNA 서열이 다 똑같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유전 정보는 다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99.95% 뭐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주 조금 0. 몇 % 차이만으로 지금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하고도 달랐고 미래의 사람들하고도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정보 차이를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베리에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다 AAT, GGT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씩 달라도 되는 겁니다. 저게 달라진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저 G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곱슬머리인 거고 C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직모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저런 유전적인 정보 차이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곱슬머리인지 직모인지 알아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저런 걸로 해가지고 키에 관련된 유전자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음식물을 섭취해서 어떤 약물의 대사가 서로 다른 이유. 왜 똑같은 약인데 누구는 약이 잘 듣고 누구는 약이 안 듣지? 그런 것도 결국에는 저 유전 정보 안에 다 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SN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한 염기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르피즘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에서 DNA 염기 하나만 다른 거를 우리가 SNP라고 하고 저게 가장 대표적인 유전적 변이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이제 조금씩 더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설션이나 딜리션 같은 거죠. 인델이라고 하는 거. 하나 염기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CMV,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어떤 유전자가 통째로 막 2개, 3개씩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전적인 변이고 근데 그 유전적인 변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SNP다, 스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게 점점점 자동화되더니만 아까 제가 보였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저걸 굉장히 빨리 읽게 된 겁니다. 저게 대표적인 21세기의 빅데이터입니다. 다른 데서 빅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천문학하고 물리학에서 입자 물리학에서도 빅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더 큰 빅데이터는 생물학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생물학에서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얘 때문입니다. 유전 정보 읽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얼핏 지나갔던 NGS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그 NGS 장비에는 우리가 DNA 샘플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 반도체 칩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칩을 NGS 장비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반이면은 유전자 분석이 끝납니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용량의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시퀀싱 중에서 홀 엑솜 시퀀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2만여 개의 유전자에 엑손, 인트론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서 엑손이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엑손만 다 골라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전체 엑솜을 읽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2만 개 유전 정보를 전부 다 읽었다는 건데 자, 2시간 반에 4명이 가능합니다. 아침 2시간 반에 여기 4분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여기 4분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또 여기 4분 거. 2만여 개 유전자 정보를 전부 다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전체를 읽는데 휴먼 지노 프로젝트 하면서 10년 걸렸었는데 지금은 2시간 반에 4명씩 한다니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세상이.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NGS고요. Next Generation Sequencer, 차세대 시퀀서, J세대 시퀀서, HTS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자, NGS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용어가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델이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중에 NGS 관련돼서 조금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지만은 NGS를 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읽고 있었어요. 전기용등을 이렇게 하면서 이 각각 밴드 나오는 거에 따라서 TA, GC, A, T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어나가고 있던 겁니다. 사람 눈으로.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캐필러리 시퀀서에서 자동으로 쭉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도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이분이 생거 방식을 만든 프레드릭 생거 박사이고요. 근데
생거 시퀀서가 점점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거 연도고요. 이거는 한 사람의 전체 유전체, 지놈을 읽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근데 비용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이 직선선이 뭐하냐면은 이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왜 반도체 칩에서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씩 올라가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배, 4배, 8배, 16배, 32배. 반도체 기술 발전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 지금 로그로 바꿔가지고 직선으로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기술 발전이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사실은 DNA 분석 기술이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NGS가 등장한 2007년 즈음부터 아예 무어의 법칙을 깨버립니다. 무어의 법칙을 능가해버립니다.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전 속도가 이루어진 게 DNA 유전자 분석 시장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전공하는 사람들만 알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 즈음부터 좀 정체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원래 이런 식으로 되던 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1,000 정도. 1000이니까 10,000, 10만,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좀 넘는 비용, 1000만 원까지는 안 한 거고 100만 원 좀 넘는 비용이면은 아예 전체 홀딩 시퀀싱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안 하지? 왜 안 하냐면요. 이런 데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앞단에서 샘플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30억 연기상을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알파벳으로 30억 문자를 주면은 텍스트 파일을 주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컴퓨터로 파일을 클릭해도 열리지도 않아요. 용량이 너무 크다고. 그리고 열면은 뭐 할 거예요?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암호를 분석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 싼 건 아닌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던 그 읽는 그 방법 자체에서는 비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거 시퀀싱과 NGS 시퀀싱이 지금은 둘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골드 스탠다드고 여전히. 그래서 NGS는 뭐가 다른 거냐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많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험하면서 하나나 두 개의 유전자를 그냥 꼼꼼히 읽는 거라면 생거 시퀀싱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를 읽는, 즉 생거 시퀀싱을 하려면은 이 장비를 여러 번 돌려야 되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비싸고 연구하는 사람도 힘든 그런 것들이 NGS로 지금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의 생거에서는 꿈을 꾸지 못했던 그런 시퀀싱들이 NGS로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옛날에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유전자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될 유전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나 두 개 유전자를 분석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암 환자였다고 칩시다. 암 환자에서 10나노그램 DNA를 얻었어요. 지금은 생거 시퀀싱으로 검사하게 되면 암에 관련된 중요한 유전자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이 약을 쓸까, 이 약을 쓸까, 이 약을 쓸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생거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yes, no가 나옵니다.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죄송합니다. 이번엔 변이가 안 나왔고요. 두 번째 유전자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합니다. yes, no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안 나왔고요. 세 번째 유전자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까지 계속 치료 방법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암 조직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근데 NGS를 하게 되면은 암에 관련된 20개 유전자, 50개 유전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43개 유전자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흔히 있는 패턴입니다. 그걸 그냥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어떤 유전자를 먼저 분석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검사해가지고 한 번에 주요한 암과 관련된 주요한 유전자들 어디에 변이가 있는지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용면이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부담, 우리가 치료 방법을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데에서 이런 유전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원했던 유전자 분석이 이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거예요. NGS로.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는 없는데 NGS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DNA 샘플을 준비하는 거를 라이브러리를 준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DNA를 뭔가 굉장히 이 장비에서 잘 쓸 수 있게끔 이런저런 막 잘랐다 붙였다 하는 것들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NGS는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DNA 한 가닥을 시퀀싱하지 못합니다. 너무 신호가 약해서. 그래서 그 가닥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가닥 한 가닥에 대해서 무슨 처리를 하냐면은 그 한 가닥 DNA를 PCR 증폭을 합니다. PCR이 뭔지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똑같은 DNA를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DNA를 잔뜩 원래 한 가닥 한 가닥 있었던 걸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겁니다. 한 가닥 한 가닥,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한 가닥 한 가닥 있었던 걸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를 늘려가지고는 한꺼번에 읽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강하게 해서 읽는 거예요. 왜? NGS는 한 가닥을 읽기에는 신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로는. 그래서 근데 NGS 장비마다 이 PCR을 플레이트상에서 브릿지 PCR 할 거냐, 이멀전 PCR 할 거냐, 기름하고 물을 막 섞어가지고 뭘 한대요. 그런 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다 PCR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칩에서 아이언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건 얘기 안 할게요. 아이언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에서 시퀀싱을 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멍 안에는 그리고 만져도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네. 그래서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을 텐데 그 안에는 저런 식으로 구멍들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멍마다 구슬이 또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DNA는 그냥 둥둥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DNA를 이 구슬에 딱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원래 한 가닥인 건 여기 한 가닥 딱 붙인 다음에 증폭시켜가지고 이렇게 털복숭이 공으로 만들어서 저 구멍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보였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구멍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구멍이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니까 이 밑에다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개의 구멍이 있으면 수천만 개의 센서가 그 밑에 다 있어가지고 각각의 구멍에는 서로 다른 DNA 가닥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다 동시에 읽어내는 겁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여러분들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건데 자, NGS 원리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렇게 DNA 가닥이 있잖아요. 자, NGS는 최첨단의 DNA 분석 기술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가닥을 못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나마 있는 것도 증폭시켜도 또 못 읽어요. DNA 가닥을 못 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준비한 DNA를 템플레이트로 주형으로 놓고 상보적으로 ATGC 결합을 시켜가면서 뭐가 결합되는 건지를 읽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네,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템플레이트로 놓고 합성시키면서 어떤 게 합성되는 건지를 읽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NGS 방식들은 형광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모든 C에는 노랑 형광, 모든 G에는 빨강 형광, 모든 A에는 파랑 형광 같은 걸 붙여놓고 나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형광이 지금 붙으면서 반응을 했는지 그거를 위해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는 스캐닝해서 이미지 프로세싱해서 읽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아이언 트렌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결합할 때마다 수소이온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C가 붙었죠. C가 붙을 때는 여기가 다 똑같은 서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C가 붙을 때는 모든 가닥에서 동시에 C가 붙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닥에서 동시에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멍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소이온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네, 여기 화학 전공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pH가 떨어집니다. 그 pH 떨어지는 거를 전기신호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pH 미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 하나하나가 반도체 구멍 하나하나가 다 pH 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C가 붙어도 수이온 하나 나오고 G가 붙어도 수이온 하나 나올 텐데 뭐가 붙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는 순서대로 흘려보내줍니다. 모든 구멍에 대해서 처음에는 T만 쫙 흘려보내줍니다. 그럼 몇몇 구멍에서만 T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겠죠. 처음 서열이 A인 곳에만 가서 붙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구멍에서는 T가 붙으려고 해도 못 붙습니다. 자, 전부 다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A만 쫙 흘려보내줍니다. 몇몇 구멍에서만 A가 붙었겠죠. 거기서만 수소연이 나옵니다.
이거를 몇백 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구멍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떤 연기가 흘러 들어왔을 때 전기 신호가 띄었는지 그것만 체크해 가면은 그게 DNA 서열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거를 수초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자동으로. 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NGS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하나 지금 들으신 거예요. 네. 별거 아닌데 이거를 지금 상용화시킨 사람은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나갔고요.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혹시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면은 네이처 이런 거 사진 나온 것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유튜브 가시면은 그림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 이런 거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이름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비 지금 사실 것도 아니니까 장비 이름 알 필요 없지만, 아, 이런 게 NGS 이름이구나. 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서는 의료용 장비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용 장비 NGS가 이런 식으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그 장비 중에서도 조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좀 권장하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NGS 동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장비인 거고요. 동반 진단이라는 게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은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비들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트에 그냥 꽂아가지고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저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 반도체 칩을 세로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시약 통들입니다. 딱딱딱 끼우는 거고요. 저 빨간색 3개가 다 일회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반도체 칩도 일회용이고요. 그러니까 저거 3개를 딱딱딱 끼워서 실험하고 2시간 반이었죠? 실험 끝나고 나면 뺏어 버리고 또 새 거 딱딱딱 끼워서 실험하고 뺏어 버리고. 네, 뭐 연결하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끼우고 은박지 포장지에 쌓여 있거든요. 저 통들이. 그거 뜯어가지고 그냥 끼우면 돼요. 아, 흔드는 게 한 번 있었나? 그래가지고. 칩 넣고 화면에서 오케이, 런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은 탭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NGS 장비 중에서는 이거는 실제 그 NGS 장비의 프로토콜, 매뉴얼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실험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클리닝을 하라고 쭉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장비는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센 거 시퀀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손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칩도 5종류나 있어가지고 칩마다 용량이 다릅니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험할 때, 큰 실험할 때 이렇게 나눠 쓰거나 아니면은 작은 실험인데 샘플이 되게 많아서 여러 개 샘플을 한꺼번에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큰 칩을 써서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스펙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각각의 칩마다 NGS에서는 그 DNA 가닥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구멍마다 DNA 가닥 하나씩 있는데 그 DNA 가닥을 우리가 리드라고 부릅니다. NGS에서는. 그 리드가 여기 M이 뭘까요? 밀리언입니다. 100만 개. 그러니까 보통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의 DNA 가닥들을 한 번 실험할 때마다 동시에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큰 칩을 쓸 경우에는 100번 겹쳐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홀 엑솜 시퀀싱 WES라고 표현하는데 홀 엑솜 시퀀싱 4개 샘플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자동화돼가지고 아예 그 앞단에 샘플 준비하는 부분까지 자동화해주는 장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셰프라는 장비를 쓰게 되면은 이 장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가 막 돌아다닙니다. 혼자서. 그래서 여기에서 막 파이패팅도 자기가 혼자서 막 하고 여기 빼서 일로 옮기고 여기 안에서 PCR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일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칩의 로딩까지 끝나요.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칩도 여기 새 거를 끼워 놓으면은 거기에 로딩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첫째 날 이런 식으로 샘플 준비한 다음에 얘한테 일을 시켜요. 그럼 얘가 일하고 나서 밤새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칩에다가 로딩까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칩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에 끼워서 런하고 또 두 번째 칩 거 끼워가지고 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틀, 3일이면 그러니까 전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포메틱스입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제 전공이 제가 석사하고 박사에서 전공을 그때 뭣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전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포메틱스를 한 사람이고요.
원래는 인포메틱스에서 데이터 분석 서포트 일을 하고 있다가 뭘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세미나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데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S는 빅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컴퓨터를 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포메틱스 사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 여기서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표로 나옵니다. 그림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번 실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설명은 드리기 힘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진행이 됩니다. 들어는 보셨죠? 서버실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저쪽에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서버를 갖춘 곳에다 접속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올리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서버를 딱 쓰고 그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서버를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통 되는 건데요. 한 5, 6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선 또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거는 실제 화면입니다. 분석이 끝난 화면.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몇 번 클릭하면 몇 번 위치해서 거기가 레퍼런스가 원래는 거기가 A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 거기가 G로 나왔다. 그런 게 쭉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몇 %가 그렇게 나왔는지 거기가 아미노산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이 저기에 쭉 다 나오는 겁니다. 저게 다 퍼블릭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에요. 어떤 유전자라든가 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물학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알려져 있는지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결과 나오면 하나하나 찾아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다 링크가 잡혀가지고 쭉 나와요. 화면이 이거 잘린 거예요. 이 항목이 40개쯤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DNA에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변이가 있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되고요. 염색체 이수성 분석하는 거. 그래서 염색체 수정란이 있으면은 그 수정란에 다운증후군 같은 원래 모든 염색체들은 다 2배체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염색체 숫자 자체가 다르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퀀싱을 해보면 아예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할 때도 이제는 NGS 시퀀싱을 해요. 그래서 수정란이 5개 정도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수정란을 가지고 착상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수정란을 근데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팔세포기나 그럴 때 셀 하나만 딱 떼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NGS 분석을 해서 가장 건강한 유전적으로 그런 염색체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유전자를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거는 이제 빼는 거죠. 그런 것들만 빼서. 그러면 해도 임신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S RNA 메타지놈 분석이라는 거는 장내미 생물 분석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세균이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세균들이 있는지, 걔들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